직업이란 소재로 강연을 해주실 윤성아 멘토링 연구소 교육법인 윤성아 멘토링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윤성아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강의 들으시러 오시는 게 보니까 미락에도 이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라고 좀 희망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직업입니다. 제가 지금 직업과 관련해서 진로를 강의한 지가 올해로 10년 차가 됐어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되게 10년 됐다. 이거 되게 놀라우시죠? 네, 이제 곧 있으면 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놀라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10년 동안 직업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655 어떤 숫자일까요? 네, 어떤 분들은 최저시급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현재 있는 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10,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전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써보라 그러면 100가지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10,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알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직업이 몇 개이지? 라고 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미국은요 3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옆나라 일본은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죠. 한 5,000개 정도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또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10,000개 정도밖에 없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30,000개나 될까? 그저 땅덩어리가 넓어서일까? 다른 이유가 있나? 라고 찾아봤어요.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직업은 어떻게 생기고 또 직업은 어떻게 사라지는 건가? 라는 그 원리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 직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직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 직업을 가져야지 라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첫 번째 최초의 직업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게 원시 시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원시 시대 때는 사냥과 채집을 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대부분 이렇게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정착한 채로 힘이 센 사람은 사냥을 하고요. 또 힘이 좀 약한 사람은 농작물을 농작하는 농부가 됐었죠. 근데 좀 시대가 지나니까요 이 사냥과 채집에서 끝나지 않고 너는 이 낫수로 이 벼를 너무나 잘 베는구나. 그럼 앞으로 넌 이것만 해. 너는 멧돼지를 너무 잘 잡구나. 앞으로 너는 멧돼지만 잡아. 조금 더 특화된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분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자가 역할이 다 나눠져 있죠. 누군가는 운반을 하고요. 누군가는 보관을 잘하고요. 누군가는 뭔가 만들기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업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영역의 확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 한 사람만 멧돼지를 잘 잡았는데 멧돼지를 잘 잡는 사람이 모였어요. 멧돼지를 잘 잡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에 그 멧돼지 잡는 일을 주면 우리 단체가 멧돼지를 잘 잡아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역의 확장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가진 사람과 또 적게 가진 사람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는 곡식이 많거나 멧돼지를 많이 잡은 사람이요 그 다음 연도까지 식량이 있다 보니까 나 이제 일을 안 할래. 대신에 너 지금 식량이 없지? 내가 멧돼지 조금 나눠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할래? 그때부터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원시시대 때 한 바퀴 돈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단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냥과 채집에서 분업으로 갈 때 뭐가 필요했었냐면 도구라는 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풀을 뽑을 때 손으로 뽑았거든요. 근데 좀 영리한 어떤 사람이
돌을 갈아가지고 칼로 만든 거예요. 돌칼이라는 게 개념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칼을 가진 사람이 생산량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월등하게.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이 돌칼이라는 도구 때문에 더 많은 별을 가질 수 있겠죠.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돌을 던져가지고 멧돼지를 잡았는데 누군가는 창을 만들었어요. 도구가 더 발전되겠죠. 이렇게 도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업에서 영역이 확장으로 갈 때는 누군가 이것을 조직화하는구나. 처음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 같이 일하자. 우리가 비슷한 일 하니까 모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직화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영역의 확장에서 또 빈부격차까지 갈 때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본의 축적이에요.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요, 보통은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루 먹을 만큼만 식량을 구해서 하루를 먹고 다음에 또 일어나면 또 하루치를 벌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치를 벌고 하루치만 소비해서 6일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하듯이 그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축적이 되면 이걸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이 자본을 통해서 이 수단을 위임을 하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이 1억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건물을 살게. 1억짜리 내가 건물을 살 테니까 네가 이제 우리 집에 살아. 대신에 20만 원만 줘, 한 달에. 그때부터 임대업이라는 게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싹 없애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 인류가 직업이 탄생과 사라지는 그 구도 안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도구의 발명과 조직화와 자본의 축적과 생산 수단의 위임이라는 이 중간 단계를 잘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직업,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그 원리들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되게 많이 연구를 해봤었어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요, 정말 고맙게도 제가 연구해야 된 그 많은 일들을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하고요,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다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다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었던 논문들을 제가 PPT 한 장으로 정리만 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도구의 발명을 현대의 언어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창업입니다. 직업을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통닭집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 백숙처럼 해가지고 주막에서 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배달 앱이라는 것까지 많이 진화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직화를 조금 더 현대어로 바꾸니까 이게 바로 기업화였습니다. 누군가는 개인에서 끝나는데 누군가는 회사까지 키워서 얘를 더 크게 혹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생산성이 좋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냅니다. 세 번째가 자본의 축적인데요. 얘를 현대로 바꾸니까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단어로 바뀌고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같은 일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처음엔 자전거로 하다가 오토바이로 하다가 그리고 간 김에 이 동네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면서 물류 업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본의 축적 때문에 생기는 부가가치 창출이고요. 마지막에 생산 수단의 위임인데 이게 바로 고용과 외주라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외주 업체, 아웃소싱, 그리고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은 노마드족이라고 해서요, 한 가지 직업을 가지지 않고 내가 프리랜서처럼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세 가지 또 나라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와 일본과 우리나라 이 세 가지 나라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창업은요, 국제경제협력기구에서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창업이 33%가 모자라요. 기준에서 10가지의 기업이 생기면 한 3가지 정도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핀란드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10가지 창업을 하면 7가지의 만들었던 이 회사가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10개 중에 하나는 살아남죠. 근데 옆에 보면 기업화가 돼 있잖아요. 기업화는 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형태라든지 혹은 주식회사 형태까지 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0개에서 3개 망하면 3개 정도 망했잖아요. 근데 그 망한 것 중에서
기업화가 더 안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든 것도 별로 없는데 기업화가 더 마이너스다. 다르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기업이 돼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는 보세요. 창업을 7개 하면 그중에 3개는 기업이 된대요. 개인이 10개 회사를 만들면요. 3개는 삼성, LG가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이죠.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참 희한한 게요. 우리나라는 되어 있고 나 있는 길을 효율적으로 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도요. 앞으로 더 잘하려면 뭐 하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의사 중에서 탑이 되려면 뭐가 되지? 변호사 중에서 탑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선생님 중에서 탑이 되려면 뭐 해야 되지는 너무 잘해요. 이미 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다른 나라보다요 50% 정도가 더 앞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다르게 말하면요 핀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없는 직업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업보다는 새로 생기는 직업에 국가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냐면요 고용과 외주인데 다르게 말하면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데 되게 의아하죠. 우리나라는 기업도 없는데요. 외주가 되게 높아요. 왜 이럴까? 또 쫓아가 봤더니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핀란드는요. 자국민을 36% 고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22% 중에 20%가요.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 느끼시는가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몇 개도 생기지도 않는 기업에서 반 정도가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남은 기업들이 고용을 외국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 월급을 줬죠. 외국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 나라에 그날을 바로 은행 가서 기분 좋게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버립니다. 200만 원 받으면요 150만 원 정도를 보낸대요. 50만 원만 우리나라의 경제에 쓰이죠. 150만 원은 해외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소비를 했죠. 노동력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나갔잖아요. 비용을 지출했는데 경제에서는 돈이 안 돌아요. 다 외국에 빠져나가죠. 그러면 우리는 적은 돈으로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투입됐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내수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핀란드가 자국민한테 36%나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단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노동력이죠. 우리나라보다 한 사람 월급 주는 것보다 외국인 2명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보니까 외국인을 계속 고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핀란드는 두 번째 전략을 선택합니다.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이전에 없던 3D 프린트를 만들고요. 이전에 없던 드론을 더 만들고요. 이전에 없던 인공지능에 더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 생기니까 자국민이 새로운 인력으로 투입될 수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제3국에 있는 인력들은요. 그런 기술 인력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교육 수준이 떨어지죠. 자국민을 많이 교육시켜서 많이 채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2017년 기준으로요. 1,4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1,400조 원. 그 빚이 있는 나라에서 그중에서 내가 돈을 벌면서 먹고 살려니까 힘든 거죠. 자,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그러면 저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또 따라가 봤어요. 막 연결고리를 찾아가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한 6개월이 걸렸거든요. 여러분은 이 6개월 걸린 답을요. 지금 몇 초 만에 받아가시는 겁니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원인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밀양에서 어릴 때부터 밀성초등학교, 밀성중학교, 밀양고등학교 그리고 창원대학교를 나와서 부산대 경제대학원을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밀양에서 거의 떠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밀양에서 쭉 받았던 교육을 뭐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요. 역사 시간이었어요. 요즘 역사 시간 시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몇 년도에 뭐 어떤 게 있었고 몇 년도에 왕이 죽었고 이런 거 시험을 쳤거든요. 막 외우다가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연도와 누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를 제가 왜 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역사 공부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좀 특이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대답을 되게 좋은 질문이다. 그거는 역사는 우리는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뺨을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오시더니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너무 놀랐어요. 애들도 놀라고. 어디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질문을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앉으면서 내가 질문을 하면 뺨을 맞는구나. 그때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것만 고분고분 다 외웠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졸업을 해서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니까. 그게 딱 이거죠. 근데 핀란드는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보니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위에는 사회적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요. 밑에는 실제로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것들을 비교 한번 해보드릴게요. 첫 번째, 사회에서는요. 도전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는 안정적인 고용을 가라. 실제로 부모님들 좀 찔리지 않으신가요? 저도 지금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너 커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사랑이 아이들한테는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만큼은 안전하게 살아라.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부모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화에서 기준을 보면 핀란드 나라에서는요. 17살부터 기업가 정신이라는 파트를 교육을 시킵니다. 한 예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면 19살이잖아요. 우리나라 고3이잖아요. 고3에서 20살이 될 때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자기 어플을 올려야 졸업이 돼요. 코딩을 3년 동안 배워가지고요. 자기 이름에 어플이 없으면 이제 졸업을 못 한다고요. 이미 거기는 7년 동안 공교육에서 코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기업이 되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죠. 소자본, 고효율, 창업.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데 효과가 좋을 거라는 것은 욕심인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부가가치 창출은 아까 더 좋은 효율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창의력을 되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없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할까를 궁금해하고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화, 다르게 말하면 남과 똑같아지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다 똑같은 걸 배우잖아요. 제가 뭐 간혹이긴 하지만 기업에서 면접관 활동을 한 번씩 하거든요. 앉아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는 학생들을 보면요. 어쩜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자기소개서랑 이력서와 스펙이 다 똑같아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3,000명이나 되는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다 읽을까요? 다 못 읽어요. 저희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뽑을 것 같아요? 그 문서로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던져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배웠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면접을 한 30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2014년도쯤이었을 거예요. 벌써 한 4년 지났는데 그때도 이렇게 면접 보시더라고요. 문서가 3,000건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쭤보니까 첫 번째 직원 4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펜을 4명한테 주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안에 오탈자가 있거나 빈칸이 많은 거 표시 좀 해주세요. 빨간 펜으로. 오타가 막 동그라미 쳐지는 거예요. 빈칸 많은 거 이렇게 화살표 쳐지는 거예요. 3,000건 중에서요 1,200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타질만 했는데도. 실제로 열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저도. 그 이력서 안에 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다 체크됩니다. 두 번째 그 화이트 아시죠? 테이핑 하는 거. 그걸 4명 다시 주면서 1,200개 남았잖아요. 여기서 대학 이름 지워주세요. 학점 다 지워주세요. 어학 점수 다 지워주세요. 대외 활동 다 지워주세요. 4가지를 지우고도 남는 것만 저한테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요 200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죽도록 매달리는 서울대학교 그 사람한테는 1초예요. 테이핑 한 줄인 거예요. 토익 만점 우리가 지금 2년 투자해서 막 학원비 내고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1초인 거예요. 정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것과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르구나.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뽑아가지고요 질문을 되게 특이한 걸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어떻게 자기의 논리를 펼쳐가는지 창의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고연과 외주인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걸 계속 가르치죠. 유치원생만 돼도요 너 1등 했어, 너 2등 했어, 너 장려상이야, 좀 더 해야겠네 라고 가르쳐요. 저기는요 상생을 가르칩니다. 가장 큰 제도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쟤들은 무려 우리나라로 치면 18년 동안 18살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는데 평가라는 걸 받지 않아요. 뭐냐면 성적표를 자기가 평생 몰라요. 18살 될 때까지. 뭘 하느냐? 패스와 페일만 구분합니다. 네가 이 과목을 패스를 했다, 통과했다. 아니면 너 이번에 실패했다. 실패한 사람은 1년 더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만 다르고요. 자기도 모르고 선생님도 그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죠. 너 패스했어? 나도 패스했어. 그래서 동등하게 우수한 인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기려고 경쟁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가 않겠죠. 그러면 경쟁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공동 성장을 할까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니까 너는 수학을 잘하네,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도울게.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가장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밑에를 위로 바꿀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 150년 동안의 그 짧은 시간 안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똑같았거든요. 저희처럼 똑같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위칸으로 올라갔을까를 따라가 보니까 총 3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오늘 제가 하는 강의 핵심이니까요. 여기 표가 완성되면 핸드폰으로 좀 찍어 놓으세요. 제가 뭐 저작권 이런 거 다 포기할 테니까 좀 찍어 놓으시고 부모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시고 자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이었습니다. 얘네들은요 질문하는 게 되게 일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빠 이건 왜 그래?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이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핀란드 교육 가장 큰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6살 정도 된 꼬마 아이가요. 냉장고가 닫혔을 때 우리가 그 냉장고 안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냉장고 안이 닫혔을 때 안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얘가 우리나라로 치면 코코몽 같은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냉장고 안이 궁금하대. 우리나라 같은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오면 네가 열어봐. 그럼 닫힌 거를 못 보잖아요. 쓸데없는 거 묻지 마. 그죠? TV나 봐.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이런 아빠들 어떻게 했냐면요. 핸드폰에 동영상을 틀어놔가지고요. 스탠드를 세워서 안에서 영상을 촬영할 거 만들어 놓고요. 이걸 닫아서 보여줬어요. 얼마 안 걸려요. 5분 동안만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니까 핸드폰이 360도 회전하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촬영한 거예요. 아빠도 처음 생각해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요. 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문의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가 생각하는 법. 우리가 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생각과 교수님이 알려주는 생각과 부모님이 알려주는 생각은 따라하기 쉬워요.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요, 정답이 정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는 곳에서 먼저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생각법인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심지어 대학생들도요, 대학교 가면 되게 사고력 있는 공부하실 것 같죠. 요즘은요, 족보라는 게 돌거든요. 시험을 칠 때 계속 놀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시험 기간 일주일만 되면 그 족보 보고 달달 외워요. 그리고 달달 외웠던 거를요, A4지 한 6장 7장 정도 빼백하게 다 외운 거를 다 쏟아놓고 나오면 A뿔 줍니다. 저도 그렇게 A뿔 받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을 치고 문을 딱 나서잖아요. 이 쓴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오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럼 4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장학금은 받겠죠. 장학금을 받아오잖아요. 부모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장학금 받는 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필요한 사람으로 크고 있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장학금은 성적표 때문에 주는 거고요. 얘가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법을 키우는데 가장 많은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 선생님은 이걸 가르치는데 네 생각은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편집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어색한 파트예요. 실제로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편집이. 자, 일단 한번 사진 찍으실까요? 네,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꼭 저장해 두셔가지고 한번 저장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핸드폰 꺼내신 김에 저도 한번, 네, 나중에 좀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잘 나오나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있잖아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편집하는 거 정말 드물게요. 한국에서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라서 공부해가지고요, 실제로 사회에 좋은 것을 내놓은 케이스가 2016년도에 있었어요. 너무나 제가 반가운 마음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쓰레기통이에요. 한 번쯤 보셨죠? 지하철 타러 가면 누군가 쓰레기를 안에 넣지 않고 쓰레기통 위에 혹은 옆에다가 난간에 이렇게 슬쩍 올려놓습니다. 하나 처음 올렸을 때 한 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런 그 쓰레기통을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응? 왜 그렇게 졌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 더러워. 아, 냄새 나네.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아, 누가 안 치우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를 궁금해한 대학생 2명이 있었어요. 포항공대생 1명 하고요. 또 1명은 학교를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 2명이었는데, 얘들이 카메라를요 하루 동안 설치해가지고 이걸 녹화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누가 제일 먼저 쓰레기를 버리고 왜 이렇게까지 넘치게 되는지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제로는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는데요. 요 입구 있죠, 입구. 여기다가 살짝 누가 걸쳐 놓았어요, 쓰레기를. 빈 공간은 충분한데도 마치 넘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딱 보고 손을 넣기 싫은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다가. 그래서 옆에 딱 놨어요. 그때부터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한 게, 아, 저거를 우리가 쓰레기통 이렇게 밟듯이 좀 밟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자동적으로 쓰레기통 자체에서, 그거 아시죠? 그 주먹 펀치 이렇게 장난감 아세요? 늘리는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스스로 압축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동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동력 어디서 얻느냐? G마켓에 파는 이 태양열판을 그냥 구입해서 갖다 붙였어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태양열판에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일정 시간마다 타이머가 되면 얘가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편하실 거고 쓰레기가 안 넘치고 도시는 깨끗해졌죠. 얘가요, 이 세 가지를 만들어라고 어디까지 갔냐면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쓰레기통으로 지정이 됐고요. 보시면 유럽하고 두바이, 싱가포르까지 무려
2022년까지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정도가 판매가 완료됐어요. 대학생 2명이. 이건 정말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이를 이런 아이로 키워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제 아들을 이런 사람으로 좀 키워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사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좀 넓게 보면 인류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었잖아요. 누구도 이거를 먼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출발을 따라가 보니까요. 쓰레기는 왜 넘칠까?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부터 제가 생각하고 편집을 했어요. 기존의 것을 썩는 것을 편집하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는 파트가 편집하기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까지 갔다가 지금 유럽까지 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교재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안 되는 영어를 번역해가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고용이 창출돼가지고요. 지금 2014년도에 이거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직원이 무려 40명 정도 있어요. 근데 CEO가 이제 27, 8 정도밖에 안 된 청년 2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직원을 잃은 분들은 뭐 각 기업에서 전문가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와 계시는 거죠. 이 쓰레기통을 자꾸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쓰레기통이 넘치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라는 게 자기 비전이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위에 있는 3가지 있죠. 생각하는 거, 이 질문을 던지는 거, 나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기존의 것을 섞어가지고 편집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연습하는 거. 위에 있는 3가지가 우리나라에 없지만 핀란드에 가장 많았던 교육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낚싯대 아세요? 낚싯대. 릴 낚싯대 아시죠? 낚싯대 아시고 휴대폰 거치대 아세요? 낚싯대와 휴대폰 거치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큰 목소리로. 셀카봉입니다. 셀카봉에 처음 발명하신 아저씨가 낚시터에서 핸드폰을 만드시다가 발명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낚싯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원리도 다 알고 핸드폰 거치대 다 알고 있었어요. 합치니까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편집학적 원리라 하고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걸 잘하는 유럽인들은 자꾸만 더 유명하고 고부가 가치 인력이 되는 거고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들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제 아이들은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도 하면서 인류의 사회에 국가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밑에 있는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혹시? 네,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이 나오는 말입니다. 풀이를 조금 해드리면 영화로움은 내가 알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알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는지 알지만 그 욕됨을 내가 지킨다. 내가 낮은 자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품을 수 있는 꼴짜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지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 마음을 지켜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먼저 품을 줄 아는 꼴짜기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 아이 2명을 이렇게 키울 생각입니다. 대신에 알아야 될 거는요. 골짜기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골짜기가 정말 깊어질 수 있어요. 한두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우리 대한민국처럼 네가 바보지. 네가 손해보는 네가 바보지 라는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 이 수가 많아지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이 이런 도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같은 어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골짜기 같은 부모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골짜기 같은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이 욕망을 알지만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아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